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딥시크 쇼크였고 또 이번에는 지금 주말마다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주말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또 증시에 많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나마 이렇게 상승세로 주말 거래 마감하나 싶었던 이제 뉴욕 증시 그렇게 꺾였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이제 주초 본장이 열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물 거래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 장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 이걸 갖다가 이제 빌미로 해서 결국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나 싶은 뭐 그런 정도까지 와서 우리가 아직 뭐 연휴를 지나면서 그동안 좀 짚어봤어야 될 미국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변수가. 예. 네, 오늘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그걸 한번 짚어보는 날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예, 저희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셔서 아주 좀 신선한 이렇게 비유를 제시해 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일단 미국 내에서도 뭐 아까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소개도 했습니다만 월스트저널을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들도 비판적이고 아마 일반 미국 국민들까지도 글로벌리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다소 좀 의아스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관세라고 하는 건 이제 충격이 좀 큰 네. 이슈긴 하죠. 네. 지금 네. 아까 앵커님께서 살짝 소개시켜 주셨지만 미국 프리마켓에서 지금 한 1%, 2% 지금 예, 그러네요.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낙관주의적이냐 비관적이냐 뭐 닥터둠도 있고 뭐 있지만 네네. 저는 낙관주의자이고 싶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게 수천 수만 가지 요소가 믹스가 돼서 굴러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뭔가 그 안 좋은 그림이 있더라도 좋은 구석을 찾아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저는 낙관주의자이고 네네.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조정이 있을지 예. 뭐 내재된 변동성에서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편향이 좀 내재된 변동성에 불과하다라는 편향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일 것이고 네. 우리가 보통 조정, 코렉션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한 20-30% 빠지면서 상당 기간 오래 가는 게 조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조정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따가도 자세히 언급이 되겠지만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고 네. 중국에는 10% 관세 부과를 예. 했단 말이죠. 예. 뭐 장황한 설명보다는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의 가격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럼 굳이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굳이 안 사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 우회하기 위해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좀 크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주적은 중국이구나. 이제 가까운 우방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뭐 어디 자료를 보니까 수출의 70%인가가 대미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지금 저 분기별 연율한 성장률 자체가 거의 0%, 0.에서 0.5%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조금 만만한 동맹에다 세게 때려놓고 이제 뭔가 중간에 합의점을 찾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일기 때도 그런 식으로 풀어갔었거든요. 네네. 문제를. 이제 이걸 한번 중국한테 너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세게 갈 거야라는 네. 걸 살짝 던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주가 지수가 결국은 얼마나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보진 않고 있고 빅스 지수라든가 제가 주로 보는 스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스완 지수라고 네. 하죠. 아주 그 시장에서의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어떤 테일 리스크를 반영하는 인덱스인데 방금도 제가 대기하면서 방금 보니까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스큐 지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거를 큰 조정의 빌미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오늘 현재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관세 부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수출하는 규모가 한 3,200억 달러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캐나다 측에서 또 미국에 수출하는 그 제품 규모에 대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면 25%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3,200대 30억 하면은 실제로 보복 관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당연하죠.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펀더멘털리스트로서 예. 그렇게 경제 펀더멘털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또 하필이면 또 2월 4일부터라고 했을까요? 2월 4일. 글쎄요, 뭐 날짜로는 잘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국이 한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양반이 분명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네네. 예. 사실은 그 부통령이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비판적인 오저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예.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걸 예. 조금 다시 스텝 백워드 하더라도 뭔가 쇼잉오프 했다는 느낌도 살짝은 듭니다. 예. 근데 감히 제가 그거를 뭐 며칠 있다가 다시 푸는 방식으로 완화를 시킬 거다라는 전망은 제가 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근데 트럼프나 이따가 또 FMC도 언급이 되겠지만 제롬 파월 트럼프가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지금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이 미국 경제가 뭐 지금도 워낙 세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훼손되는 조치를 계속 취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좀 전에 화면 자막에서도 나왔는데 그 이제 미국이 캐나다산 그 에너지 원유에 대해서만 25%가 아니라 10% 관세 부과인데 이것도 사실은 캐나다 입장을 어느 정도 좀 배려해줬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를 제외하고는 이제 무역 수지로 봤을 때 흑자라는 거죠. 캐나다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캐나다 쪽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원유가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숨통을 또 그럼요. 틔워준 거라는 해석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일기 때부터 제가 예. 쭉 트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정책 스탠스입니다. 아. 아주 요란하게 레토릭을 막 그러니까요. 던져놓고 예. 실질적으로는 또 살살 이렇게 예. 숨구멍이라고 하죠. 숨구멍을 좀 틔워주는 뭐 이런 식의 조치가 요번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스탱 트리도 지금 캐나다 총리가 방금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저분도 옛날에 그 참 샤방샤방 하던 거기에서 세월이 좀 흘렀구나. 진짜 그때 이방카가 완전 눈이 뿅 했는데 그 정도. 아니 저 양반 저 총리 그만둔다 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둔다고 스스로 이제 사퇴했고 제가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트리도에게. 트리도 총리가 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시작했죠. 네네. 재임 기간 동안에 캐나다 경제를 거의 아주 뭐 좀 망가뜨리는 말아먹었죠.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둔다 했는데 아직도 계속 총리로 그거 하고 있고 이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남아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 후임을 노리는 사람 중에 재밌는 사람이 있더만요. 마크 카니 BOE 영남은행 총재했던 네네. 거기가 내가 트리도 다음으로 총리 한번 해볼까 이 소리까지 나오던데.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좀 그거 한 게 누가 봐도 저 관세를 갖다가 저렇게까지 그거 하는 게 명분은 그거예요. 왜 그동안 요구했던 펜타닐 같은 마약류가 막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막 미국 사회로 들어오고 불법 입국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걸 조치를 못 하느냐.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런 얘기예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 좀 뜬금없다. 이유가 약하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맞는 쪽도 아프지만 때리는 우리 미국도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조직도 이런 뉴스도 보면은 미국의 국제개발처라고 USAID니까 USAID라고 읽어도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직원이 무려 10,000명이랍니다. 직원이 10,000명이고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2조가 넘는데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에 머스크가 이제 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대충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국제 개발처라 해서 해외 원조를 하는데 이 눈먼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이걸 한번 칼대 보겠다는 게 도지 같은 걸 만든 그건데 네. 여기서 이 USAID의 그 뭡니까
자료를 갖다 시스템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 고위 관료 둘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머스크가 직위 정지를 징계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결국 가게 됐는데 이런 뉴스들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나 머스크가 뭘 하겠다는 건지는 저는 느낌이 와요. 술술 새는 게 엉뚱한 대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많은 예산 이런 거 줄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별로 미국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의 가뜩이나 그 트럼프의 비우호적인 그런 쪽에서는 일단 까는 거예요. 머스크를 까고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관세 쪽도 그렇게 좀 설득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어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앵커님 의견에 제가 반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번에 뭐 2월 4일 날 관세 저한테는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왜 뭐 그러냐 하면 말해왔던 거니까. 네. 그 지난 1년 내내 대통령 선거 공약 또는 2년 3년 전부터 아젠다 47을 통해서 네. donaldjtrump.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주요한 의제로 지난 4년 내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미국 국민은 바이한 거거든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랬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뉴스나 또는 어떤 막 그 테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이런 아주 그 예상치 못한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띄워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그 데이 원 행정명령 했을 때 그날 77개인가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78개라고 했는데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일이 세봤는데 77개. 그러니까 77개였어요. 네. 77개. 77개 중에 제가 아주 저 개인적으로 조금 터치했던 거는 규제 동결, 연방 공무원 채용 동결, 행정명령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다 다시 재검토해. 그래서 아주 작은 정부를 실천하고 있고 그 아까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세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그 기후협약 같은 거 바로 탈퇴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기후협약을 조인하면서도 국제기구에다가 미국 입장에서 보는 정말 그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네.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훨씬 효율화시키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이러면 결국은 시장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스탠스 아니겠나. 저는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죠 지금.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동의를 좀 구하고 이렇게 네. 좀 스무딩 아웃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그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 기간 내내 했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약대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절대 친트럼프는 아니고 친미는 아닙니다. 네네. 대신 그 미국을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뭐 공약대로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럼 이 대표님, 저의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많은 공약 가운데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외에 트럼프가 만들고 싶은 미국, 그것에 더 환호했던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들 가운데에도 저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왠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또 상대 국가에서는 보복 관세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물가가 뛸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보세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지금 요 그 슬라이드를 꼭 한번 띄워주시기 네. 바라는데 사실은 앞으로 물가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네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지난 1기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반면 네. 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19년 2년 동안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7, 8, 9월 달 2018년 그리고 2019년 5월, 7월, 9월인가요? 8월, 9월에서 뭐 800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난리가 예. 났을 때예요. 예. 그때. 이 관세라는 게 전혀 우리 인식에도 없다가 이 트럼프가 와서 그냥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막연하게 물가가 굉장히 심하게 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최근에는 몇몇 그 교수님들 통해서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물가가 뛰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수치로 확인해 보시면 CPI YY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8년 관세 부과하기 2달 전에 2.4였다가 5월 달에 첫 관세 부과한 다음에 2.7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2.5로 다시 떨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7, 8, 9월 달 한참 부과를 할 때조차도 2.7로 살짝 떴다가 다시 2.5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대로 다시 쭉 안정을 찾죠.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뭐 CPI 먼스 월간 물가 추이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러네요. 심지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8년 3월 달에 2.7% 수준이었다가 2018년 10월 당시에 3.06% 떴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번에 출연했을 때도 1월 13일 날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4.4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한 30bp 뜨면서 4.803 갔다가 네. 지금 다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패턴이 비슷해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틀리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DXY 달러화는 90불이었다가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네요. 98.9포인트까지 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일기 때는 적어도 그렇게 실제로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고 그때 효과가 어떤 효과였느냐를 뜯어본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스터디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달러 강세였다는 얘기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달러 강세가 반면에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입 물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다 이거는 캐피탈 그룹에서 분석했던 네.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일기양시에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 수출하는 게 막히니까 물건이 남아 돌 거 아니겠습니까? 덤핑해서 글로벌리 디플레이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 확실히 다른 문제는 그때도 제가 생산성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생산성이 지금 2.2% 기록하고 있어요. 요번 주에 생산성 발표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2%대가 나올 것 같아요. 2%대면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역사적인 평균이 0%에서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분기 상승률 자체가. 그럼 그때 일기와 지금 또 다른 거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관세 통해서 수입 물가 상승하는 걸 분명히 상쇄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캐피탈 그룹도 뭐 한 4,000조 운용하는 굉장히 존경받아 마지 않는 하우스입니다. 캐피탈 그룹에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보편 관세가 10에서 20% 부과가 되더라도 예. 자기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25년 한 해 CPI 연 기준으로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또는 그 중국의 덤핑을 통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효과 이런 걸 감안하면 1%에서 0.4%는 상쇄될 거다. 그래서 0.6% 정도 맥스 월스트 케이스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연 0.6%면 월간으로 볼 때 0.05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경제가 지금 3%대를 구가하고 있고 지난 4분기에 뭐 2.3% 적어졌다고 하지만 풀리어로 2.8%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1.5에서 1.8% 성장하는 게 역사적 평균이에요. 예.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월간 월스트 케이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05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이걸 버티지 못할 미국 경제의 체질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환율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고 타이밍의 문제였지만 결국은 실행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네. 시장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캐나다 달러하고 멕시코 페소가 오 환율이 그냥 급락을 예, 네. 그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 자체는 그냥 위에 막 불기둥이 생기고 있는데 유로까지 낮아빠지고 있어요. 네. 다음 EU 쪽에도 때리겠다 해놓으니까 이 달러 강세가 좀 만만찮아 보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 그쪽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딜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달러 캐나다 달러나 멕시코 페소 약세로 베팅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도 여파가 오겠는데. 당연히 오겠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달러 강세 가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네, 그러셨어요.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율을 우리가 볼 때는 예. 조금 이질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 달러라고 할 때는 상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해지 수요라든가 심리적인 수요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올곧이 이 통화의 어떤 그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죠. 내재 가치를 네. 제대로 반영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환율을 판단할 때 항상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봅니다. 네네. Real Effective Exchange 네. Ratio라고 해서 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쭉 트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 중반 정도,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7, 18년도가 이 글로벌 지난번에 왜 트레이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때가 아주 결정적인 이 반영을 했을 때거든요. 오늘 제가 아쉽게 안 갖고 왔지만 이
그 달러와 네. 주요 통화 뭐 유로화라든가 예. 원화라든가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2017년부터 확실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그 관세 때문에 좀 업앤다운이 있어 보이시지만 이 기조적으로는 거의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 지금. 실효 환율로 따지더라도 달러의 강세는 계속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나라 국가의 경쟁력이 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면 당연히 본질 가치 자체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환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떨까요? 앞서서 잠깐 보니까 좀 심리적인 측면도 많이 반영된다는 말씀 그런데 주셨잖아요. 다행히 오늘 제가 대기하면서 살짝 보니까 예. 장외 시장에서 0.5bp 예, 예. 정도 살짝 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그거를 또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시장하고 네. 채권 시장 어느 쪽이 더 경제를 잘 반영하느냐라고 볼 때 네. 저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고 네.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매크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또 심리적인 영향, 과대 또는 과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심하다면 채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라는 건 아주 그 실질적인 매크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의외 아니겠습니까? 3주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과대 해석 통해서 10년물 금리가 이 과대로 올랐었다면 예. 오늘은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 뜨긴 하겠죠. 근데 예. 뭐 프리마켓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막 2% 1%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0.5빕스 상승한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과잉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채권 시장은.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가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PC를 보고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해서 뭐 안도하는 분위기고 크게 영향도 안 준 걸로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절대 레벨 자체는 2% 목표치에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뭐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1년 코어 PC 타겟이 2%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2% 도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보고 않을 있고 거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왜 2010년 당시부터 트레이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중국이 그동안에 디플레이션 했던 예. 이 저물가를 예. 공급했던 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이런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그 물가나 그걸 반영하는 금리 자체도 과거 3, 40년 추이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피벗을 했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포인트가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물가나 금리가 과거처럼 우리가 뭐 잘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팬데믹 그 이전 수준까지가 10년물 금리가 거의 0.5%, 정책 금리도 0.25%였습니다. 그런 시기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플렉션 포인트를 하셨는데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하고 차이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 기조적인 게 이 기조 자체가 바뀐다는 측면에서 그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무게감 있는 표현. 네, 제가 어줍잖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주로 영어를 네, 보고서를 네, 많이 네, 읽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물가도 뭐 지금 띄워주시면 네. 보시겠지만 PCE 물가라든가 뭐 CPI 볼 것도 없습니다. 코어 PCE 보시면 예상에는 부합해서 시장이 다행히 큰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지금 다시 반등을 예, 하고 있고 예. 그 제가 만들어 온 자료를 보시면 2015년 아까 왜 2015년 17년 지금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2015년 정도부터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을 좀 도도하게 긴 흐름을 좀 보고 있죠. 미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더 늦춰야 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글쎄 이거는 좀 긴 흐름이기 때문에 기늘은.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예.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뭐 제가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FMC의 정책은 제가 보는 인식은 네. 이게 그때 정책을 놓고 피벗을 하는 것이지 뭐 10년, 20년의 흐름 갖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 4.5라는 건 충분히 경제에 외연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보는 뭐 하우스에서 보는 예.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저희는 한 3.5에서 한 4%까지는 인하시킬 거라고 봐요. 올해요? 기준 네, 금리를요? 올해. 그래서 한 두 차례 정도 베이스 예. 케이스로 예. 25bp씩 두 차례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역시 예측이긴 합니다. 네네. 올 그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가서도 얼마나 더 큰 그 파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되면 안 내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참 재밌는 게
PC가 요번에 살짝 뜬 걸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GDP 성장률은 또 낮아졌어요. 지난 분기 3.1%에서 2.3으로 딱 떨어졌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 저는 미국 경제가 지금 어찌 보면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네. 적당한 물가 하락률에 경제 성장률이 잘 버티는 이게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추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조금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번 물가 상승률을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3%였습니다. 네네. 4분기가 2.3%였지만 어허. 연 풀이어로 2.8%예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 1년 경제 성장률이 1.5%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2배입니다. 네. 그럼 물가는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이 뭐라 그럴까요? 마트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저는 이번에 F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바로 FMC 전에 직전이다 할 정도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즉각 금리를 내려달라. 연준은 또 내 말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달라까지 했는데 파월 의장 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자꾸 묻는데 그 대답하는 태도나 말투가 뭐 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도 한 적 없고 뭐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임명권자가 여담을 하나 좀 네네네. 그 제가 작년에 좀 써먹던 스토리인데 우리가 제롬 파월을 얘기할 때 변호사가 무슨 경제 정책을 하니 이런 비판이 다소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대단하신 분이고요. 30대 중반에 상원 의원 청문회에 가서 헤지펀드 근무할 때 그때 헤지펀드가 뭔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헤지펀드 대표가 가서 이제 두들겨 맞을 때입니다. 그때 보좌관 역할을 하시면서 상원 청문회에서 상원들을 박살냈던 분이세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롬 파월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해 갖고 온 게 있는데 네.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트럼프가 뭐 금리 내려라 내가 FMC 위원들보다 금리는 더 잘한다 뭐 이런 막 또 레토릭을 구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이런 스탠스의 답이 나올 거로 기대를 했고 실제로 no comment about 트럼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깡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도감이 드는 대응입니다. 어허. FMC라고 하는 곳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 또 가장 중요한 정책 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기관들이 시장에서 원한다고 해서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때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세 이민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한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지를 보고 대응하겠다. 예.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데이터 디펜던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안도감이 들고 그래 잘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 조치 중에 하나예요. 네.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제롬 파월이라든가 FMC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2,49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1%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72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2,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4.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89,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1.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2천 원이고요. 기아도 0.8%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1,100원. 셀트리온도 0.9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17만 8천 원. KB금융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네이버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3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2%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2만 8천 원.
HLB도 1.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2,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2%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자체는 124,0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2% 약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81,100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2.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9,000원이고 슈젤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 호가는 23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와, 지금 뭐 국내 증시 좀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지난 금요일에는 딥시크 쇼크, 이번에는 또 뭐 관세 쇼크, 참 쉽지 않네요. 네, 예. 그러네요. 아유, 지금 동시효과 저 정도만으로 오늘 낙폭이 제한되기만 해도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미국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풀이장 미국 지금 약간 살벌하거든요. 네. 우리 이충강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아 이게 뭐 저 관세가 아니었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좀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과매수 구간이었다 보니까 여기다 대놓고 이제 뭐 다 알고 있던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팔 재료 나왔네 하니까 그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환율도 많이 뛰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호가 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수출 기업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를 교두보로 삼는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직격탄을 좀 타격을 예상해봐야 되는 게 받는다 봐야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아자동차, 예, 현대자동차.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예, 맞아요. 이충강 대표님, 네. 딥시크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태. 예? 그 사태라고 말씀을 좀 막 표현을 이상하게 했네요, 네. 제가. 저는 뭐 일단 테크니션은 아닙니다. 네네네. 제가 보는 건 AI 산업이 AI의 파이프라인이 지속이 될 거냐. 네.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되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사견임을 전제로 네. 저는 딥식을 일단 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요. 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제가 그만큼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거를 가장 기피하는 찝찝하죠. 사람이고요. 예.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주지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뭐 중국에서 오는 사실 저희 회사는 중국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국을 투자하는 타이밍은 자본시장을 100% 개방한다고 할 때 그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딥시크가 이번에 기술적으로든 어떤 비용을 인하시키는 거든 네. 뭐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기존에 이제 그 개발됐던 AI의 모듈이라든가 뭐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원용을 했는데 네. 이 비용이 600만 달러로만 뭐 다 했다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예. 학자분들의 의견을 좀 좀 중시하거든요. 네네네. 주말인가 그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거를 제가 한 2시간짜리를 몇 번이고 봤는데 예. 그 교수님께서도 이런 비용으로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네, 제가 뭐 기술적인 용어 이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그 브래드 거스너라고 하는 그 알티미터의 CEO신데 네. 1월 29일 날, 1월 예. 25일 날 딥시크가 딱 출연을 예. 하면서 예. 시끄러웠는데 29일 날 CNBC에서 인터뷰한 거에 블리 포인트를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네. 그분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는 걸로 네. 하는 게 더 클리어할 예, 것 같아요. 예. AI 성장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리고 짧게 엔비디아가 지금 그 거품이냐 전혀 아니다. 포워드 P로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실제 트레일링 P가 한 5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실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나올 걸 감안해서 보면 포워드 P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배에서 24배 정도밖에 안 된다. 엔비디아는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GPU 공급이 오히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왜냐하면 딥식이든 뭐든 간에 무료로 다 오픈소스 해버렸고 조금 더 싼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찬물을 끼얹은 걸 수도 있고 예. 우리 같은 유저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AI 시장 자체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딥식이 기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분 말씀은 오픈 AI가 2024년도에 제로 원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네. 그때 훈련 비용이 한 2천만 불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테크니션은 아니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연 컴퓨팅 그 연산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 베이스로 한 50%씩
점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수순이었고 결국 이게 AI 발전 과정 중에 어차피 있는 과정이다. 라는 좀 뭐 도도한 시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반가운 게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브렛 거스너라고 하는 분이 애플이라든가 구글 아주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 빅테크에 대한 인사이트가. 네. 실제로 이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뭐 젠순왕도 나오고 막 이런 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AI에서 AI를 통해서 기업 실적이 지금 시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22년 이후에 메타가 직원을 한 2만 2천 명 해고했다고 그럽니다. AI 도입을 하면서 AI가 대신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메타가.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네. AI 시장의 패권이 어디로 가든 저는 뭐 미국의 AI 시장 AI 패권이 뭐 뺏기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많이 계속해서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AI 개발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쩐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딥식에서 지금 내놓은 딥식이 하는 모델은 이 LLM 모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고 한국말로 뭐 이렇게 랭귀지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 갖고만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진짜 쓰고 있는 것 앞으로도 수요가 많아질 거는 AI 뭐 비디오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훨씬 더 연산의 양이라든가 속도가 더 오래 걸리고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면에 그런 부분을 아직 터치를 못했습니다. 딥식이. 그러면서 볼 때 뭐 미국의 AI 패권이 사라질까 또는 훼손이 될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딥식 덕분에 이번에 딥식이 그 무료로 다 오픈 소스를 공개하니까 오픈 AI에서도 이번에 제로3 공개하면서 예. 일정 부분 또 오픈을 해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비용도 싸지는 거고 예.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러네요. 결국은 AI 성장 자체가 훨씬 더 가속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엔비디아를 홍보하려고 나오는 자리는 아닌데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시장의 90% 마켓쉐어를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이 AI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기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후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독과점을 조금 더 이제 억제를 하겠죠. 그럼 그때 또 대안이 되는 주식이 나올 것이고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은 지금 이미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그 네.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일단 앞서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 뭐 주말에 나온 소식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 증시도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주요 수출주들 좀 주가 행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외국인 매도 공세가 좀 굉장히 거셌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매매 또 수급 상황까지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호가보다 조금 더 흐름이 안 좋네요. 지금 1.9% 하락 1.9% 하락 출발이고요. 2,467포인트. 코스닥도 1.5% 떨어집니다. 71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떨어집니다. 51,4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3.7% 하락으로 1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떨어집니다. 34만 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약세입니다. 106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1.9% 하락합니다. 2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2% 하락으로 9만 9,500원. 지금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9% 하락입니다. 17만 6,200원이고요. KB금융이 약보합으로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1.7%, 2% 넘게 떨어집니다. 42,100원이고 네이버는 0.69%, 0.4% 상승으로 2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8% 떨어집니다. 7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에요. 36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3.9% 하락합니다. 1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좀 떨어지네요. 에코프로가 3% 약세로 5만 9,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하락으로 2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3% 넘게 떨어집니다. 12만 2,500원, 그리고 삼천당제 3.5% 하락으로 17만 7,400원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3.6%, 3% 하락합니다. 52,500원. 리노공업도 3.5% 하락으로 20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슈젤도 좀 떨어집니다. 23만 5,500원. 지금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락한 종목,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53개, 상승하는 종목이 84개에 불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한 종목이 1,347개, 상승하는 종목은 180개 정도네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LPG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지금 흥구석유가 12%, 13% 급등합니다. 13,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10%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6,560원. 그밖에 지금 극동유화 1.9%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OL도 0.8% 올라가면서 6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히토류 관련주가 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10% 관세부가 지금 WTO 중국 쪽에서는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그러니까 이런 광물 쪽으로 이제 좀 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쪽에서 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유니온이 8% 강세입니다. 5,45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9.3% 올라갑니다. 2,410원. 그밖에 동국 RNS 4.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티플렉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3,140원. 다만 지금 이들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876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도 824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1,60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 쪽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1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6억 원, 25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갔네요. 14만 30전 상승한 1,4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이게 참 관세 이슈가 지금 보니까 미증시보다는 그 외 주변 국가들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안 좋네요. 지금 환율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일 대비 16원이 또 뛰어버렸는데 68원, 거의 69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까 이 대표님께서 이제 딥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테크니션은 아닙니다라고 하신 것이 어떤 공학적인 의미에서의 테크니션이라 말씀하셨고, 저는 또 기술적 분석가를 차티스트 내지 테크니션이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테크니션 차원에서 환율은 저항선이 열려버렸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다우나 S&P 500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중천정이라고 할 만한 전고점 근방에 와서 급락이 나오는데 핑계는 관세예요. 이게 좀 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이번 이 변동성이, 이번 이 조정이 조금 이렇게 깊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데다가 이 외국인들이 또 냄새를 맡았는지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 팔아졌겠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아까 이렇게 동시효과에서 정민님께서 이렇게 종목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흥구석유 이런 게 뛴다. 할 거 없는 장이란 얘기죠. 그런 종목들이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힘든 장을 좀 또 맞이하네요, 정초부터. 그러니까 참 트럼프가 안 좋게 해석하면 잔인하기도 하고 시장나 신경 안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국 시장만 신경 쓰는 사람인 거죠. 미국 시장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을 보면 달러가 왜 오르겠습니까? 기축통화니까. 물론 기축통화니까 오르는 것도 있겠죠. 네.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가 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률만 봐도 미국 성장률이 아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네네. 3%대를 구가하고 있고 네네. 다른 나라가 지금 1%대도 안 되는 캐나다만 해도 0.4%인가 그렇더라고요. 멕시코는 그러니까 분기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다른 나라들은 좀 쉽지 않겠다는 네. 말씀이 이제 그런 걸 내포하고 있었는데 좀 씁쓸한 현실이죠. 실제로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소비 자체도 좀 견조한 거죠.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죠. 예. 네. 그 내용을 좀 그래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네.
1월 30일 날 GDP 성장률 나왔습니다. 네. 분기 GDP 성장률 연율화해서 2.3% 나왔고 그게 2024년 풀이어로 4분기가 나왔으니까 2.8%예요. 2023년도에 2.9%, 2.8%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2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GDP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구분해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잘 보여드리는 것인데 소비가 2.8% 성장을 했고 소비를 자세하게 좀 다시 보면 네. 그다음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네. 하는 게 우리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비 추이를 얘기할 때 리테일 세일즈라고 해서 소매 판매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소비의 한 3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네. 이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화점 가서 이런 제품 사는 걸 소매 판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는 머리 깎을 때 미장원 가서 계산하는 게 서비스 지출. 네. 네. 뭐 병원 가서 진료받아서 서비스 지출. 이런 것들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소매 판매를 다 포함해서 보여주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예. PC예요. 예.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스. 네. 그러니까 FMC에서 물가도 PC 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PC 물가가 지난 2024년 4분기까지 1.9, 2.8, 3.7, 4.2예요. 소비가 갈수록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연율화하면 4,4,16 거의 16%, 17%씩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단순 비교만 해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표는 잘 소개가 안 되는데 Real Final Sales of Domestic Product이라고 해서 네. 국내 그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지난 3분기 3.2%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디스포서블 인컴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예. 인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미국 성장률은 뭐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다시 좀 복귀를 해서 미국만 나홀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걸 믿고 트럼프가 좀 잔인하게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씁쓸하지만 또 뭐 아이러니컬하지만 미국에만 투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조금 네. 아, 그러니까 자금 쏠림도 미국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네. 내에서도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중요한 예.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예. 2024년 말 기준으로 네. 2020년 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22년인가 팬데믹 이후니까 2020년이겠네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지역 미국, 유럽, 아시아, 일본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떤 하우스에서 그 수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지난 4년 동안 그 주요 4개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쏠렸던 자금의 양이 얼마였더냐를 보니까 정확하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1,092빌리언 달러였고요.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유럽 간 게 342빌리언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비중으로 따졌을 때 퍼센트로 봤을 때는 퍼센트도 퍼센트지만 예.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손으로. 그래프가 예, 없으니까. 예, 20년부터 24년까지 미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예. 나머지 지역으로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히려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 유입 속도는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거나 제가 전 세계 투자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금 쏠림이 미국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설명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올해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빅테크 소위 M7 위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지 않습니까? 예. 2023년인가로 기억합니다만 S&P 500이 거의 3분의 1을 M7이 끌어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네. 이제는 그런 추이가 조금 이제 막을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듭니다. 올 연초에 S&P 500의 업종별 지수를 보니까 뭐 띄워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S&P 500이 지난 금요일 현재로 2.7% 올랐습니다. 네. YTD로 연초 이후에. 그런데 S&P 500의 이퀄 웨이트로 하는 게 3.43%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 같으면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7의 비중을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 S&P 500의 이퀄 웨이트라고 하면 모든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M7과 다른 종목들을 비교할 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연초 들어서 지금 S&P 500의 이퀄 웨이트이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그 업종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 지난 2년 동안에는 거의 통신 서비스하고 테크만 주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M7이 네. 속해 있는 빅테크가 속해 있는. 그런데 올해 S&P 500의 11개 업종을 쭉 보시면 뭐 이미소비라든가 산업재,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소재,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S&P 500보다 더 2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상승의 폭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다시 말하면 빅테크 또는 M7의 집중도가 이제 네.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변 종목으로까지도 덜 하고 확산이 있다는 될 얘기입니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뭐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아, M7이. 빅테크들. 예.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뭐 계산하기 나름이긴 한데 많은 곳은 900% 오른 걸로 나오고 적은 곳은 600% 오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예. 그 정도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14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120불대로 떨어져 예. 있는데 네, 네. 뭐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예. 그동안에 거의 뭐 700% 올랐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리더십은 잃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EPS 성장률 자체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도 그 바트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브로드컴을 넣어서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리더십은 갈 거라고 보지만 이 주가 상승의 이 감속은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올해부터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전략은 좀 배분, 분산을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그 공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전혀 뭐 못 쫓아갑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번에 딥시크가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 고사양 제품 안 썼다, 고사양 칩 안 썼다, 말인즉슨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까보겠다는 건데 그쪽에 중국 딥시크 쪽에 그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뭐 인정을 해준다면 물론 대만은 우리 안 쓸 거야 딥시크 이제 미국 눈치 보는 거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딥시크의 출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비용으로 그리고 요 정도의 칩만 가지고도 데이터 센터 없이도 우리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가 제 일감은 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칩 팔면서 그 80, 90% 마진 남기는 세월은 좀 이제 좀 세상은 좀 힘들어지겠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좀 긴 안목에서 보면 저도 앵커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유 씨, 니케이도 2% 넘네요 낙폭이. 그리고 달러엔도 결국 BOJ 금리 인상에도 인상했다고 불구하고 좀 달러엔 환율 엔화 강세 쪽으로 가나 싶었더니 결국 끌려서 다시 또 155엔 또 중반으로 또 끌려 올라옵니다. 그나마 우리 환율 이렇게 16원 이상 뛰고 지수가 2.3% 가까이 빠지고 양대 지수가 그런 와중에 채권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빅테크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외 섹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를 봐요? 아 사실은 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사실 첫 출연이라 좀 예. 긴장을 해서 예. 트럼프 때 예. 어디를 예. 줄그 답은 못 드리고 제가 예, 가서 좀 그러니까, 아쉬웠는데 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 부문 금융. 그리고 산업재, 인프라 유틸리티 관련한 네. 산업재 그리고 중소형을 좀 중요시하게 보셔라.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금융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은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는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전통적으로 별로 이렇게 투자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IPO 시장이라든가 네. 프라이빗 마켓이라고 하죠. 예.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뎃, 네. 사모사채, 뭐 사모 예. 주식, 예. PE 하우스 우리가 보통 왜 M&A 같은 거 하는 그런 쪽에 실제 포트폴리오에 그런 쪽을 투자하는 ETF를 투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초유 상승률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예. 그렇게 한 4-5가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금융 중에 이제 IPO라든가 사모시장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재, 인프라 투자 관련한 그리고 이제 중소형 요 한 서너 가지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하고 요 말씀을 좀 드리죠. 예. 예. 지난 2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그 빅테크에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 나 투자에 일가견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제가 SNS를 봐도 이럴 때 항상 나와요. 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뭐 내가 지난 2년 동안 넣었는데 몇 배가 뛰었잖아요. 뭐 이런 게 엔비디아로 얼마 나옵니다. 벌었다.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뭐 투자자분들 그동안에 엔비디아 넣어서 뭐 10배 드시고 뭐 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산, 배분 이런 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